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5분 2부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정답부터 알려드릴 시간. 오늘의 정답은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쿠팡이 너무나 크게 터뜨렸죠. 그래서 정부가 과징금 부과 역시 역대급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매출의 최대 3%까지 그걸 또 감안을 하면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1373님이 적절한 응징은 공정한 룰이 형성되는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정답 과징금 맞춰주셨고요. 6089님 정답 과징금 대장금과 혼동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이런 문자가 좋습니다. 그리고 권희주님이 과징금 정부 세수만 늘리지 말고 그 돈으로 피해자들 구제 좀 해줍시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덤프 기사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도 정작 유출된 피해자들에겐 그 어떤 보상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처럼 집단 소송 필요한 듯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또 나오고 있고요. 김학연님 과징금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어요. 과연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까 기대됩니다. 징하게 복잡한 경제사회 이슈도 금세 이해되게 알려주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사실 저희 쪽으로 그 삼행시 보내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오늘은 엄청난 또 수준급의 삼행시가 들어왔습니다. 김학연님 감사드립니다. 6543님은 버스기사입니다. 좋은 프로라고 손님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버스에서, 덤프트럭에서, 그리고 또 아까 0082님이 5톤 화물차 운전하는 기사인데요. 직업적으로 자주 참여할 수 없지만 오늘은 장시간 차에 있어서 정답을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덤프에서, 5톤 화물차에서, 버스에서 다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계속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요 1469.3원, 한 1470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네요. 코스피는 좀 보합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은 5.6포인트 0.14% 오른 4105.66, 코스닥은 0.28% 오른 927.33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2% 강세, 하이닉스는 1.1% 약세, LG에너지솔루션은 3.6% 강세, 두산에너빌리티는 4% 이상 빠지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산주들은 좀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직 다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말에는 좀 증시 거래량도 줄고 관심도가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이번 주에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하죠. 그러면서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또 얼마나 어떻게 결정할지 이른바 점도표라고 하는 예고편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이 또 귀추가 주목된 한 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개미스콜 시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함께합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통 그래도 연말에는 좀 사람들의 관심 좀 떨어지죠. 증시에서 휴가들도 많이 가고요. 네,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계절성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번 주에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도 있고 하니까 긴장을 또 늦출 수가 없겠고요.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은 오늘도 그렇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최근 며칠 동안은 코스닥이 조금 강합니다. 네.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글로벌하게 제약 바이오 그 종목군이 최근 몇 년 동안 좀 시장에서 뒤처져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 아주 급등했던 그런 가격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저조한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하게 제약 바이오 주식들이 좀 비교적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 투톱인 반도체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네.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나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로 뭐 보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우리 정부가 주식시장 친화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뭐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 코스닥 시장과 관련해서도 뭔가 긍정적인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이 500조 원 사상 최대치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식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면 코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여야 되는데요. 네. 이 사상 최고치는 뭐 너무 오래전이라서 적절한 비교가 되진 않겠지만 네. 닷컴 버블 때 2,900이었어요. 맞아요. 2,900인데 현재 900. 900. 그리고 그럼 직전 고점은 코로나 직후에 1,000포인트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코스피는 3,300 하다가 지금 4,000 넘어섰으니까 코로나 직후의 고점을 넘어섰는데 네네. 코스닥은 뭐 사상 최고치와 비교하는 건 제 생각엔 너무 종목도 많이 달라지고 해서 좀 온당치는 않은 것 같지만 전고점도 못 넘어서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다. 네. 그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주가가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새로운 종목이 신규 상장이 계속돼서 시가총액이 늘어난 거거든요. 계속 신규 상장하고 또 유상증자하고. 네. 이게 참 딜레마 같아요. 이제 주식시장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실물 경제에 기여하는 그것은 이제 기업들에게 양질의 자금을 그 좀 조달해 주라고 하는 게 사실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에 기여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기업이 상장하고 유상증자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자본 조달의 창구로. 네. 근데 이제 딜레마는 이 코스닥이라고 하는 시장은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비중이 높고 네. 코스닥은 개인 투자가 비중이 높은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소위 개미 투자가들은 자금 조달을 그것이 뭐 벤처가 됐건 혁신 기업이 됐건 자금을 모아줬는데 코스닥에선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혁신 성장을 위해서 많은 기업을 코스닥에 상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도 일리가 있죠. 근데 그 혁신한다라고 하는 기업에게 돈을 대준 개인 투자가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자본만 조달하고 네. 개인은 주주가 되어서도 돈을 벌지 못하는 시장. 못하죠. 그래서 그게 저는 한 20여 년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종목이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지금 뭐 주가 지수가 고점 대비 반토막인데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라는 거는 새로운 종목이 계속 들어오는 건데 지금 뭐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 코스피가 2배 되죠. 2배 한 1,800개 정도 됩니다. 예. 나스닥이 한 3,600개 되거든요. 예. 근데 뭐 우리나라 경제와 미국 경제의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 많은 거죠, 진짜 50%라고 하는 건 좀 많은 거고요. 많은 거죠.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이 시장을 개편해서 자스닥이라는 게 없어졌지만 자스닥이 폐지되기 전에 종목이 한 800개였어요. 근데 지금 코스닥은 1,800개죠. 영국의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마켓이라고 AIM이라는 시장이 거의 코스닥과 유사한 시장인데 600개. 대만의 그레타이 한 500개. 그렇게 되면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코스닥 시장이 걸어온 과거를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너무 많고 이게 또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뭐 당위적으로 묻지마 투자하지 말아라 그러지만 코스닥 종목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묻지마 상장을 해놓고 묻지마 투자를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러니까 앞뒤가 안 정보의 맞죠. 비대칭성이 너무 크니까 네. 코스닥에서 잘된 기업들이 코스닥을 떠납니다. 예. 제일 처음 떠났던 게 SBS고요. 뭐 네이버 처음에 코스닥이었어요. 저 네이버, NC 카카오, 소프트, 네. 카카오 전부 코스닥이었어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이번에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도 떠나간다고 네,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코스닥에 있으나 코스피에 있으나 이게 뭐 사실 그렇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코스피에 들어갔을 때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 패시브 펀드 자금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네. 뭐 본질적으로 지금은 뭐 KRX라고 하는 것도 생겼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으로 코스피로 간다 그래서 뭐 다른 걸 바뀌는 건 없는데 그냥 평판이 안 좋은 거죠. 거기 있으면은 상장사라고 하는 게 사실 평판도 중요한 건데. 사실 코스닥 1등이라는 타이틀보다는 네. 코스피 50등이 낫다. 이런 인식들을 하는 거죠. 대주주도 그렇고 소액 주주도 그렇고. 그렇죠. 뭐 어쨌든 코스닥이 좀 평판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코스닥 그 진흥 계획 뭐 어떤 여러 가지 부양책이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좀 역사들을 한번 반추해 보고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사실은 모험 자본의 시장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장을 수단이 아니라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장하면 그렇죠. 성공한 기업, 성공한 네. 사업가가 된 것처럼 그리고 상장이 마치 끝난 것처럼. 네. 근데 상장은 또 다른 이제 기업의 성장을 위한 시작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 투자자들이 비상장 기업 투자해 놨던 거 IPO 상장시키면서 회수해가는 시장이고 네. 그거 받아서 투자한 사람들은 물리는 시장이고 네. 이 악순환을 좀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외에 투자한 모험 자본들이 예. 뭔가 소위 뭐 엑시시라 그러죠. 적절하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 당연한 좋은 일인데 필요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해관계 비대칭성이 너무 큰 거죠. 모험 자본들 전문적 투자자들은 빠져나가는 기회가 되는데 그 기업에게 자금을 몰아준 대중들은 네. 돈을 벌지 못하는 이해관계 비대칭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진흥 계획과 더불어서 좀 종목들 상장시키는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종목이 너무 많은 거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리그를 나눠야 된다. 1부 네. 리그, 2부 리그. 아예 실적을 못 내고 꿈만 있거나 재무 상태가 불건전한 기업들을 다른 쪽으로 강등을 시키고 왜 축구처럼 승강 제도 같은 거 도입을 해서 건전한 코스닥과 저기 이제 꿈만 있는 기업들을 좀 분리하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한국거래소에서도 한 10여 년 전부터 검토는 많이 했거든요. 그럼요. 좀 뭐 장외 코넥스나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근데 코스닥이 종목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색깔이 되게 정체성이 모호해졌어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그 닷컴 버블이 만들어지면서 나스닥 벤치마크에서 코스닥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코스닥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어떤 벤처기업, 특히 IT 벤처기업들의 어떤 중심의 시장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국의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시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뭔가 미래 성장을 위해서 신기술에 투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 전통 산업 중에서도 뭐 상속 증여를 위해서라도 또 네. 상장한다 막 이런 기업들도 나오다 보니까 그냥 상장 만능주의에 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사실 과거에 기억을 돌이켜 보면 각 정부마다 각 정권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다 내놨었습니다. 그럼요. 무슨 펀드도 만들고 네. 무슨 지수도 만들고 그게 실제 증시 부양으로 이어졌는가 또 반짝이 아니라 네. 체질을 바꾸는데도 과연 성공을 했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한국이 대기업 중심에서 지금 코스닥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중소기업 중심으로 뭔가 중심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 유의미하게 좀 자리를 잡아나가는 뭐 그런 과정으로 갔어야 되는데요. 뭐 박근혜 정권 때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 때 혁신성장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코스닥 시장이 나름의 어떤 자본시장에서 그런 흐름을 대표하는 그런 시장으로서 좀 그 당시에 각광을 받긴 했는데 연속성을 가진 흐름은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주가지수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테마주만 막 양성하고 말아버리는. 근데 또 다시 되돌아보면은 1997년에 탄생한 코스닥이고 네. 96년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 기준점이 1000포인트였는데 네. 2025년에 900포인트대라는 거. 그러니까요. 예, 사실 아픈 예전에는 부분입니다, 이거. 보통 주가지수 할 때는 100으로 하거든요. 예. 그 96년 출범할 때 100이었어요. 예, 근데 뭐 이제 원래는 100이었죠. 2004년도에 주가지수가 뭐 한 40 정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30. 예.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컨대 한 1포인트만 올라도 한 주가지수가 3% 급등하는 건데 네. 1포인트는 그냥 뭐 직관적으로 너무 적은 등락폭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04년쯤에 출발점을 100이 아니라 1000으로 지금 바꾸고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참 그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들이 주가 지수의 기준점 같은 것들 막 조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코스닥 시장도 참 20여 년 동안 이제 30여 년 가까이 되는 나이군요. 참 아주 화려했던 때도 있었고 또 나름 또 한국 경제의 성장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기대주로 부각된 적도 있었는데 길게 보면 참 힘든 시간을 그렇죠. 보내온 시장입니다. 그 내후년이면 30살인데 네, 키가 크고 예, 체격이 크고 체질이 좋아진 게 아니라 네, 여기저기에서 뭔가 덕지덕지 붙어서 네. 체중만 시가총액이 500조 원을 넘어서 삼성전자 한 종목의 시가총액에도 미치지 못하니까요. 그러게요. 사실 좀 달라져야죠. 수급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외국인들이 그래도 이달 들어선 다시 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11월에는 엄청나게 팔다가요. 네, 무슨 변화가 나타나요? 이건 이제 이번 주에 미국 FOMC가 열리죠. 네. 11월 초 정도까지는 12월에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가 압도적으로 컸었는데 네. 사실 11월 내내 또 그 기대가 또 꺾였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 달 들어오면서 그래도 낮출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투영이 돼서 저는 외국인 매매를 설명하는 거는 미국 FOMC에 대한 기대치 변화 이거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주식을 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미국 연준 이야기 말씀하신 김에 그 이야기부터 좀 여쭤볼까요?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아마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네. 결정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올해 마지막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고 이미 시장은 거의 90% 이상 이번에는 금리 인하할 거다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게 늘 다음을 생각하고 다음을 생각하는데 작년도에도 연준이 9월에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해서 9, 10, 12월 낮추고 1월부터 동결로 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9월에 낮추고 10월 낮추고 이번 주에 낮추면 9, 10, 12월 낮추는 건데 1월에 과연 낮출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기대치는 이제 1월에도 낮출 거다라는 기대치가 많은데 연속적으로. 아직까지 물가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 물가 데이터 공개도 조금 뭐 많이 되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제 생각에는 조금 둔화가 되는 게 이제 자산 시장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연준이 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전에는 올해 성장률이 한번 한 1.8 그리고 내년 성장률이 뭐 한 1.9 그렇게 전망이 됐는데 최근 데이터는 이제 올해 성장률이 한 1.95 거의 2에 수렴하고요. 내년 성장률 한 2% 정도 이렇게 좀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지난주에 나왔던 PC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전년 동월비 2.8% 상승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긴 했는데 네. 그냥 물가가 지금 한 2.8, 3 뭐 왔다 갔다 좀 하는 거잖아요. 그 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내년에 특히 이제 연준 의장도 바뀌죠. 그렇게 보면 내년엔 한번 할 때마다 우리가 11월에 경험했던 것처럼 자동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낮출 거야라고 믿음을 갖기에는 미국 경제 지표가 혹은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좀 아주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안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10시에도 또 라디오 뉴스로도 아마 들으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요.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 3%로 마무리할 거다. 내년엔 인플레이션 더 잘 잡힐 거다.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를 근데 했더라고요. 어떻게 경기가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잡히나요? 사실 이거는 좀 뭔가 좀 충돌이 있는데 예. 지금 베센트 장관이 말한 것도 시장의 기대치와는 되게 괴리가 큽니다. 지금 뭐 성장률 전망치라고 하는 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대체로 많이 틀리지만은 네. 올해는 지금 한 달 채 안 남았잖아요. 네. 3분기까지 이미 나와 있는 그 숫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기반으로 시장이 생각하는 성장률 전망치가 1.95쯤 되는데 이게 3%될 거야라고 하면 물론 재무부 장관이니까 뭐 대중들이 못 보는 데이터가 있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아무튼 좀
저는 좀 믿어지지 않는 수치긴 합니다. 약간 이제 트럼프 행정부 스타일. 네. 예. 그런데 뭐 그런 쪽으로 경제가 너무 뜨겁게 되면 제 생각에는 미국 밖의 자산 시장에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인플레이션도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연준도 금리를 못 낮출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11월에 외국인이 주식 팔고 또 원달러 환율은 1,460, 70원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파생이 된 모습이니까 네. 뭐 지금은 뭐 경기가 나쁜 게 주식시장에 좋은 거냐? 제 생각에는 경기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하드 랜딩은 뭐 미국이나 글로벌 경제에 안 좋은데 글로벌 전체적인 자산 시장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는 미국 경제가 완만히 둔화되는 게 전체적으로는 좋은 조합인 것 같거든요. 오히려 완만히 둔화돼야 또 금리 인하할 금리를 명분이 또 낮추고 되고. 또 달러도 좀 약해지면서 다른 나라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는데 그래서 3% 성장이란 게 믿어지지 않기도 하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깜짝 좀 놀래는 뭐 그런 숫자입니다. 어떻게 섬뜩한 보면은 숫자예요. 그 정도의 성장률을 위해서 급발진하게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또 우리 입장에서는 염려가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럼요. 미국 경제가 좋은 게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뭐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데 네. 근데 지금은 보호무역이라든가 뭐 이런 조치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미국이 좋은 게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어떤 파급 효과는 굉장히 약해졌고요. 금융적인 상황에서 보면 훨씬 안 좋죠. 이 달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밖의 금융 환경을 굉장히 옥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뉴스를 들으면서 좀 미국 경제 좋네라는 데서 좀 그 안도감을 느끼기보다 조금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랬을 때는 연준의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이 생각하는 경로와는 정말 많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이번 연준의 FOMC 회의, 통화정책 회의가 또 주목이 되는 게 3, 6, 9, 12월마다 새로운 경제 전망과 네. 이른바 점도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 혹은 높낮이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왜 과거에는 네. 특히 이제 연준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커지면서 네. 최고 위에 있는 점과 아래에 네. 있는 점 사이에 그 범위가 굉장히 더 벌어졌었잖아요. 네. 네. 이번에는 어떨까요? 저는 이번에도 좀 벌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경제가 미국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강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한 서너 번 정도는 이번 포함해서 더 낮출 거다라는 이제 기대치가 있는데 그렇게 편하게 가기에는 경제가 여전히 좀 뜨거운 쪽에 가까운 것 같고 인플레이션 압박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8월부터 상호 관세를 미국이 이제 물린 거 아닙니까? 네. 좀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의 자동차 업체가 한 15%로 관세를 11월 초로 이제 되돌려 준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미 적응을 해서 야 좋은 호재다라 해서 올라갔지만은 네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새로 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또 미국 정부가 셧다운으로 물가지수 같은 것들을 충분히 아직까지 예전보다 공개가 미뤄졌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조금 이번엔 좀 편차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경로대로 또 갈 거냐도 중요하고 또 내년에는 제롬 파월 의장의 네, 그 임기 만료도 있다 보니까 그 이유가 또 주목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해시시라고 하는 인물이 뭐 연준 차기 의장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아까 뭐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의 이야기도 좀 전달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이 뭔가 금리를 또 과격하게 끌어내리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염려. 네, 시장은 물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금리 내려간다 하면 다 좋아하겠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그러면 보세요? 장기 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것 같아요. 거꾸로요? 예, 지금 연준이 결정하는 금리는 만기가 짧은 단기 금리인데 단기 금리. 금융시장이 금리 낮춰준다 그럼 지금처럼 중앙은행의 저금리가 자산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긴 한데 네. 저는 제롬 파월 정도의 스탠스가 상당히 저는 인플레이션 어쨌든 중앙은행 가로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누르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 하면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언사들이 성장률은 3%인데 근데 물가가 낮을 수 없어요. 근데 또 굉장히 그
그 트럼프 친화적인 연준 의장이 가서 금리를 낮추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진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연준이 좀 못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당장은 경제 성장이나 자산 네. 가격에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당장도 저는 모르겠어요. 당장도 도움이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 오히려. 주식이 S&P 500이 올해까지 3년 연속 이제 올라서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미국 증시가 2009년 이후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굴곡 없이 쭉 올라왔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주가가 4년 연속 오른 적은 없었어요. 3년 오르면 조정받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저는 뭘 볼 거냐. 굉장히 인플레이션 억제에 방만한 중앙은행의 어떤 행동을 걱정할 거냐. 아니면은 그래도 자산시장 친화적일 거냐라고 뭐 양쪽으로 해석이 내려질 수 있는데 저는 전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좀 높지 않을까. 자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전 장기 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할 거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면 이게 뭐 소위 채권 작용단이라 그러죠. 아하. 이제 금리를 너무 무분별하게 인플레이션 억제 중앙은행이 소홀하게 되면 또 시장이 또 응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런 것들이 내년 생각하면 좀 어수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하듯이 속도 조절하면서 안전운행을 네. 하는 것보다 트럼프 입맛에 맞는 연준이 새로 임명한 다음에 과속을 하게 되면 네. 또 그거에 대한 우려를 또 시장은 또 안 가질 예, 수가 없는 거죠. 1970년대 닉슨이 임명했던 아서 번스라는 사람이 예. 완전히 정치 권력에 종속이 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잃으면서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준 의장이 바뀔 때 네. 하여튼 노이즈가 나타났어요. 87년도에 앨런 그린스펀이 나왔을 때 취임했을 때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요. 예. 또 2006년도에 이 벤 버넌키가 그린스펀 다음으로 왔을 때 그때 버넌키가 그 CNBC인가요?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약간 실험 비슷하게 해가지고 주식이 또 깜짝 놀란 적이 있었고 제닛 옐런은 비교적 무탈하게 넘어갔고 제롬 파월도 뭐 비교적 뭐 무탈하게 임기 2번을 마치는데 파월이 취임했던 2018년도는 사실 인플레가 굉장히 강해서 주식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은 연준 의장이 바뀔 때는 좀 소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란.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는 그 미국은 금리를 낮춘다고 하지만 일본 쪽에서는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장현희님과 김형진님을 비롯해서 관련된 질문을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 만약에 실제로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네. 작년 8월에 봤던 것처럼 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다시 이제 미국에서 빠지고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자산 시장이 또 휘청거릴 염려는 혹시 어떻게 근데 보시는지?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는 게요. 이미 그 BOJ의 그 금리 조정의 영향을 받아서 조정 가능성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일본의 장기 금리 같은 거는 계속 시장 금리 이미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사실 실체가 있는지는 명확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정확히 카운트가 안 된다 예, 하더라고요. 또. 이미 시장 금리는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게 오히려 지금 나오는 BOJ 행동은 시장 금리의 상승을 사후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일본 금리가 바르게 올라와서 중국보다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좀 더 높아졌잖아요. 네. 이제 그럴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좀 강달러를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작동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지금 엔달러 환율이 지금 155엔, 아하. 154엔에서 움직이는데요. 미국이 금리 낮추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조금 그래도 엔은 좀 강해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또 작년 8월이었던가요? 너무나 큰 충격을 또 받기 때문에 네. 똑같이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일본 복귀에 의해서 충격을 받지 않을까 염려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날 한날 한시에 돌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미 일본의 장기 금리는 쭉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었고 돌아갈 자금이었다면은 돌아가고 있었겠죠 이미. 네. 예. 개미스쿨 시간 김학균 전무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고 있고요. 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김학균 센터장과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어제 대통령실 참모들이 성과보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반년은 국가 정상화를 위한 여정이었다며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민생과 외교를 정상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내년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도 밝혔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늘 정기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법원장 회의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또한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6살 미만은 SNS를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이 세계 최초로 현지 시각 10일부터 호주에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함께 개미스쿨 시간 이어갑니다. 아까도 환율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미국 투자가 물론 이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 매수세가 좀 둔화되긴 했다 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여전히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크게 보면은 한국 주식을 사는 데서 미국 쪽으로 돈이 가는 흐름은 좀 크게 보면 비가역적인 흐름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속이 될 네. 장기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올해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 가계금융자산에서 해외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그 해외 금융자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5.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예전에 일본이 뭐 주식이란 형태보다는 일본의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고금리 채권을 통해서 해외 투자를 했던 소위 뭐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그런 말이 있었죠. 네. 금리가 높은 호주 국채를 사고 이런 쪽으로 나갔는데 한국은 이제 국민성이 달라서 그런지 채권을 통해서 그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고 거의 주식이에요. 거의 이제 미국 주식이에요. 특히 성장주, 네. 빅테크.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건데 예. 근데 저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9월 달까지 이건 이제 우리나라 그 해외 투자는 증권 예탁원에서 잡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잡힌 데이터입니다. 증권 예탁은 조금 다른데, 한국이 미국 주식을 532억 달러 샀어요. 네. 일본은 282억 달러 샀습니다. 대만은 115억 달러 샀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편애하는 건데, 예. 저는 뭐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한국 자산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되게 좋은 일이고 또 지금까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사서 또 성과도 좋았고요. 그래서 뭐 그게 저는 좋은 결정이었다고 보는데 근데 크게 보면은 한국 자산에만 투자했던 가계 자산이 글로벌 분산 투자가 되는 이제 초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렇다고 지금 거의 일본의 2배 가까이 뭐 되는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속도가 이제 높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도 안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결국 돈은 수익률을 보고 뭐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올해 S&P 500이 한 뭐 10% 조금 넘게 올랐고 나스닥은 20% 정도 올랐는데 코스피는 60%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 그동안 국장 탈출을 지능순으로 했던 개인 투자가들도 한국 주식이 못 올라가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해 주는 법은 없죠. 올해 한국이 미국보다 좋았으니까 내년에도 더 좋을 거다. 뭐 이런 보장은 없지만은 이건 뭐 저의 뭐 주관적 예측입니다만은 만약에 시장이 삐걱거린다. 그럼 네. 어디가 더 많이 떨어질 거냐? 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뭐 AI 버블론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수가 그런 걸 믿었을 때 조정을 받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단기적인 과몰입 이런 것들은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뭐 어쨌든 한국 시장의 성과가 올해 굉장히 좋았던 거고 또 돈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 가격에 조금 후행해서 움직입니다.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일단 올라간 다음에 성과를 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글쎄요. 미국 주식 시장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가는 흐름은 좀 주춤하지 않을까. 우리 증시가 어쨌든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던 게 미국 쏠림에 대해서 조금 그 속도를 완화시키는 완충 장치로 좀 작동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의 투자 패턴 혹은 그 금액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도 사실 2026년에 되게 궁금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또 환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럼요. 여기에서 추가로 기대할 만한 환차익 끝 많아 보지는 않은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투자자라면 해외 채권 투자자라면 환율을 좀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네. 어차피 빅테크, 성장주, 그럼요. 변동성이 큰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환율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뭐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너무 그렇게 되면 신경 쓸 게 많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달러 환율이 1,350원까지 갔었죠. 1,350원까지 갔었고 지금 올 여름에요. 지금 한 1,470원 정도 간 거네요. 네. 그러면은 한 6, 7% 정도 움직인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채권 사는 입장에선 굉장히 큰 건데 거의 뭐 2년치 수익률인데요. 예, 네. 근데 이제 주식의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이제 훨씬 크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식 투자할 때는 그 자산 자체에 어떤 그 투자 매력이나 이런 걸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항상 해외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고민되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네. 국내 주식은 대주주 제외하고는 양도세가 없습니다만 안 내죠. 해외 주식은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되고 네. 나머지는 뭐 금액에 따라서 22%나 27.5% 이렇게 또 세금 물리게 되는데 네. 그래서 연말에 뭐 손해 본 주식이랑 이득 난 주식 뭐 같이 팔아서 어느 정도 좀 상기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외환 시장 특히 이제 원화가 너무 약세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좀 환해지를 하도록 달러를 좀 매도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뭐 지금 보면 뭐 그렇긴 한데요. 근데 채권 투자하기에는 네. 해지 비용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뭐 한국보다 금리가 조금 높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금리가 이제 상당히 높아졌죠. 높아져서 미국 채권을 사는 건 맞는데 해지 비용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그 금리 차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고 네. 또 주식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율의 변동성보다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냥 뭐 환에 노출돼서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환율이 높다는 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시장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여러 가지 보면 저는 시장 자체의 환율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또 작동하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코로나 이전에 1,050원에서 1,250원 정도 움직이다가 1,500원대까지 가는 환율을 봤는데요. 저는 이제 환율의 레벨은 상당히 좀 이제 높아진 것 같아요.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도 높고 성장률이 미국보다 당연히 높았던 세상에서 이제 그게 역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2023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는 올해도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한 2%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 정도니까 별일이 없으면 미국이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을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예. 근데 내년도 성장률은 한국 경제 성장률도 한 2% 정도 되고 미국도 2% 정도 되니까 성장률 격차는 상당히 좀 줄어드는 뭐 이런 국면이 이제 전개가 되고요. 기준금리로 보더라도 한은은 금리 뭐 이제 못 내릴 것 같은데 미국은 그래도 몇 번 낮출 가능성이 높고 금리 차도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샀던 것도 한국 주식이 장기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건데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영내 통화의 움직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엔화가 절하가 된다. 그럼 한국 원화도 어느 정도 절하가 돼야 돼요. 네. 그래야 수출 경쟁력의 밸런스가 맞는데 지금까지 동북아의 중심 통화는 위안화와 엔화였어요. 예. 근데 한국 원화가 지난 여름까지는 위안화랑 똑같이 움직이다가 근데 지금 위안화 환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달러당 지난주에 7.06 위안까지 갔거든요. 네. 7.30까지 갔던 게 완전히 약해지고 있고
최근 몇 달 동안은 이제 엔화가 약해지다 보니까 원도 같이 약해지고 최근 6개월 보면은 원이 달러 대비 US 달러 대비 한 4% 조금 넘게 약해졌는데요. 대만 타이완 달러도 달러 대비 한 3.7% 정도 최근 6개월 약해졌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6% 가까이 될 것 같고 외환 보유액도 한국보다 뭐 훨씬 많은 6천억 불이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3분기에 16%가 사상 최고치거든요. 네. 지금 환율이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와 동조화랑 코드로 봐야지 한국 경제만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 한국만 유독 약해진다 이런 프레임으로 보는 건 저는 동의하진 않고요. 네. 자 그렇게 보면 위안은 이미 달러 대비 강해졌어요. 그럼 여기서 엔이 더 약해질 거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OJ가 일본 중앙은행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더 이상 일본도 인플레이션 부담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3%예요. 그러면 일본은 물가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나쁜 경제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 10여 년 전까지 일본이 디플레로 고생할 때야 뭔가 인플레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아베가 들어왔을 때 엔달러 환율이 80엔이었고 일본의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승률은 마이너스인 디플레 경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돈도 풀고 엔화도 약세를 만들면서 인플레를 만들었는데요. 자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러면 거기서 해줘야 될 거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베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이시바 총리 때도 일본의 그 한국 경제인 연합회 격인 게이달렌 같은데 네. 야 노동자들 임금 올려줘라 이런 얘기했고 또 아베는 심지어 노동조합 찾아가서 너네 바보같이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임금 올려달라고 투쟁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잃어버린 30년 동안 네. 거의 파업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임금도 뭐 춘투 이런 게 일본으로부터 왔는데 90년대 이후로 일본의 뭐 노동운동 이런 것들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또 물가가 올라가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네. 이런 것들이 디플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름의 선순환의 기조를 만드는 거고 네. 그래서 최근에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 대기업들의 임금 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 예. 물가가 올라가지만 자기가 받는 소득을 높이기 힘든 계층이 존재합니다. 은퇴자들이에요. 예. 예. 인구의 3분의 1이 65세 이상 인구거든요. 30% 전후가.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좋은 대기업 다니는 노동자들이야 뭐 임금 뭐 올려받을 수 있는데 네. 연금은 탄력적으로 굉장히 비탄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들에게는 물가가 올라가는 게 독이에요. 나는 정해진 돈을 가지고 연금마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가 올라는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일본 총리가 엔도 약하게 만들고 아베처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엔달러 환율이 80엔 때 디플레 때 집권했던 어떤 그 아베와 지금은 환경이 전혀 달라요. 저는 일본 주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지만은 총리가 막 바뀌는 것도 결국 지금 인플레이션 정책이 일본 고령자층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고 그들의 인구의 다수라고 하는 게 일본이 처해 있는 기본적인 제약 조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서 엔달러 환율로 더 올라가기보단 이 부분이 좀 고점 아닌가. 그럼 위안 꺾였고 엔달러가 조정을 만약에 엔화가 좀 강해진다 그러면 원이나 타이완 달러도 비슷한 경로를 가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은 많고 우리가 경각심을 고추서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국면이 저는 원화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변곡점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이제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한국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동결하는 기조. 그러면은 금리만 놓고 보면 원화가 추가로 약세로 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신 걸로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로봇 관련주가 엄청나게 또 뜨겁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로봇 투자도 그렇고 이제 자동차 생산 라인을 비롯한 투입도 그렇고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AI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도 지원하겠다. 로봇 만드는 기업들의 CEO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년에 관심 섹터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게 소위 뭐 피지컬 AI의 범주에서 그 로봇 관련주들이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스토리는 굉장히 솔깃하고요.
근데 이제 당장 개별 기업들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기대치가 굉장히 커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요.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그런 그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좀 실현되기에는 그게 또 실적이라는 숫자로 나타나서 입증되기에는 꿈과 현실의 거리가 좀 아직은 머니까요. 네, 뭐 주식이란 게 사실 꿈을 보면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 투자하는 게 뭐 전적으로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주식은 투자할 때는 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제약 조건으로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꿈의 크기가 사실은 크고 멀리 있을수록 주가의 성장 뭐 상승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그만큼 또 당연히 변동성도 커지는 거니까요. 중간에는 우여곡절이 되게 많죠. 예. 많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 이 엄청난 성장주로 이제 따라가신 분들이 잠시 한 1-20% 전문용어로 물렸을 때 네.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이런 생각도 예. 정말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1-20% 사실 물려서 버티면 지금까지는 미국 빅테크는 버티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이겼던 거기 때문에 네. 뭐 좋다 나쁘다 제가 뭐 말씀드리긴 힘든데 아무튼 높은 변동성과 그 과정에서 하는 마음고생 같은 거는 그런 투자에 내재가 된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서 본인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어떤 그럼요. 섹터, 네. 어떤 그 성격을 가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가 이것도 또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오늘 개미스쿨 시간은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0.18%, 0.17% 오른 4,107 그리고 926을 나타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이 시각 현재 1,469.9원, 1,47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마칠 시간이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